기름동이 사실은 이제 그 남성분들이 많이 가는 그런 업체가 있는 데가 있었죠. 사창업이 좀 있었던.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른바 OP 이런 식으로 점점 점제화돼 버리거든요. 그게 과연 좋은 것인가? 저는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청량리도 거기에 하나죠. 저는 성향에 답사를 많이 갔는데 당연히 사진 못 찍었고 가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누가 자전거 타고 왔다 갔다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누가 물어보시더라고. 그 중에 내려가지고는 뭐하냐. 그래서 이런저런 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 포즈라고. 그거 보여주겠다고. 도망간 여성들 리스트다. 내가 사실 주소도 아는데 내가 이런 걸 굳이 안 한다. 라는 거죠. 인문학적 시선으로 보는 부동산 이야기, 부동산 인문학. 안녕하세요. 부동산 인문학 진행을 맡은 민병철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인문학의 등산이요. 딱딱해. 들어가야 될 타이밍을 놓쳤어요. 아, 예, 괜찮습니다. 오늘도 저희 동산형 채널을 찾아주신 도시부동학자십니다. 김시덕 박사님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시작부터 제가 개그하네요. 네, 이게 또 사는 맛이죠, 그쵸? 네. 저희 그 부동산 인문학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갈등 도시를 다룰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오늘 갈등 도시에 나온 내용을 총 정리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스킵하시면 안 됩니다.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양질의 정보를 항상 전해드리니까요. 항상 많은 관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박사님, 첫 질문 드리겠습니다. 책의 후반부에서 신당동과 약수동을 방문하셨어요. 자, 여기에 박정희 전 대통령 가옥을 포함한 여러 문화주택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신당동과 약수동에 대한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이 갈등 도시의 절반을 말씀드렸고 이제 오늘 후반입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답사가지만 부동산 관계자분들께서 제 책을 많이 보시는데 그분들께 가장 추천하는 책이 갈등 도시예요. 서울하고 그 근교의 경기도 지역을 쭉 한번 훑은 책이라. 그래서 이번에도 시간을 쪼개서 몇 차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 이제 후반부입니다. 오늘만 보지 마시고 앞에 거를 같이 보셔야 이해가 될 거고요. 근데 그 중에 책의 후반부를 시작을 신당동 약수동부터 시작해서 쭉 의정부 동두천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서울의 동북부죠. 이 동북부가 많은 실험을 했었는데 결국 대체로 다 실패하고 주거단지로 결국은 성격이 정착돼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 후반부의 시작을 약수동부터 동북부로 뻗어나가는 거대한 주거단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 신당동 약수동은 그 스타트가 되는 지점이에요. 여기는 뭐 서울 경기도 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수도권 전철 6호선 버티고개 그 주변입니다. 거기 내려가시면은 장충동 떡볶이도 있고 그리고 가기 전에 남산 아파트 뭐 이름부터 아파트 있습니다. 그 고도 제한이 많이 걸려서 재건축이 안 되는 곳이라고 좀 유명한데 그 근처 가면 주상복합 하나에 1층 전체가 고깃집이라고 좀 꽤 예쁜 동네도 있고 재밌는 그런 동네인데 요 주변은 원래는 산악 지역이었죠. 그냥 이렇게 남산 길가에 그랬다가 일본인들이 1920, 30년대부터 원래 그 남산의 북쪽 자락에 필동이나 요 충무로 이쪽에 많이 살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청계천 북쪽을 못 넘어오니까 외곽 지역을 개발하면서 자기들의 거주 지역을 넓히려는 시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태원이니 뭐 한남동이니 개발되는 거고 그 동쪽 남산의 동쪽 지역도 개발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만든 게 이 장충동이나 약수동, 금호 이 지역인 거죠. 그쵸. 옛날에 특히 신당동 쪽이 중요했는데 신당동. 사쿠라가 오카라고 불렸고 이게 앵구정이라고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제 일본 이름 붙이니까 벚꽃이 피는 언덕이라는 뜻이에요. 벚꽃 신고 일본인들이 좋아하는 지역을 만든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 중에 박정희 가옥이 나오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처음부터 살았던 건 아니고 서울로 전입 온 다음에 군에서 가지고 있던 아파트랄까 주택 하나를 분양받은 거예요. 근데 그게 그때 처음 만든 게 아니라 일본인들이 자기들의 택지지구로 개발했던 곳 중에 하나를 해방 후에 불하받는다고 하거든요. 하라이사게라고 하는데 일본어로는 적산가옥이라고 하죠. 저는 적산가옥이라는 말을 좀 안 씁니다 합니다만 일본인들이 살던 것들을 미군이 일단 접수하고 강제로 일본이 쫓겨나니까 그리고 나서 이거를 민간에 팔아요. 이때 수많은 암투가 벌어집니다. 권력에 가까운 사람들은 넓은 집 받고 어떤 데는 집 하나에 뭐 9가구가 들어가기도 하고 근데 그 중에 일부 구역을 국방부가 받은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장교 사택 등으로 관사로 쓴 건데 거기에 박정희 대통령이 되기 전에 전입을 했던 거예요. 지금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군인 아파트 그런 개념인데 그 당시에는 아파트는 좋은 게 아니었고 인간이라면 주택에 살아야 된다 했던 거죠. 그래서 가보시면은 박정희 대통령 가옥은 약간 손을 내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거기서
군사정변을 모의했거든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도 거기서 살았었어요. 태어난 건 아니고. 그 박지만 씨 거기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말하자면 2명의 대통령이 태어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집은 크게 손은 안 댔습니다. 어떤 그런 성역화가 돼서. 그래서 그 집은 보면은 30년대 일본의 문화주택을 가장 잘 남기고 있는 지역이더라고. 그 집 빼고는 다 바뀌었는데 집은 바뀌었지만 그 길들은 그대로예요. 그래서 가보시면은 박정희 가옥 그리고 그동의 길 그리고 거기서 좀 내려가서 장충동 떡볶이 신당동 떡볶이 그 동네 가시면은 그 당시 일본인 부촌도 좀 남아있고 경성부가 만든 맨홀리 몇 개 남아있고 해가지고 꽤 공부를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본인들이 20세기 중기에 서울 강북 지역의 외곽 지역에 택지지구를 개발했구나. 말하자면 지금의 분당 판교 같은 거를 이제 남산 남쪽과 동쪽에 만든 거죠. 근데 그게 신당동, 약수동의 스타트. 결국 사대문화는 성곽 외곽 쪽에 그렇죠. 그 주거지를 개발한 그렇죠. 그런 내용들이 되는 거죠. 신규 택지 개발을 하는 거고. 네네. 그래서 그 중에 일부가 좀 최근 뜬 게 상황심리 쪽에 십당동이라고 하던데.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약간 오해를 해요. 그 당이 있으니까 이 약간 무당 신발 있어가지고 뜨는 게 아니에요. 신당동이. 그렇게 말하면 좀 가끔 이제 언론에서 인터뷰가 오거든요. 그런 카더라가 있는데 정말입니까라고. 그럴싸하잖아요. 그러면 저기 당곡에는 어떡하고? 당국에. 그리고 저기 관악구의 원당은 어떡하고? 당산은 어떻게 하면 당산. 그리고 당산은 어떡하고? 당산 뜨긴 하죠 요즘에 선주도 그렇죠. 해가지고. 맞아. 그 당은 많았고 그 중에 그 신당동 이쪽이 왕십리 뉴타운이 개발되면서 이제 일제 때 벽돌 건물이 많거든요. 창고 같은 게. 그게 이제 붙은 거죠 성수처럼. 그게 뜬 거지. 이게 당이 있었던 거 그런 식으로는 아니 그건 경강분이다. 라는 말씀 드리긴 해요. 근데 그쪽이 워낙에 일제 때 개발이 잘 되다 보니까 딱 정연하게 그렇게 언제든 뜰 수 있는 여지가 있었던 거죠. 이제 이 정도까지. 네, 여담이지만 그 신당동의 박정희 전 대통령 가옥을 지금 문화재로 보존을 해가지고 지금 돼 있죠. 네, 사람들이 가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 달력이 하나 있대요. 그 달력이 61년도 5월 16일 자 달력으로 멈춰 있다고 합니다. 딱 그 저실했겠죠. 가면은 거기 상대성이. 해설사분들이 계시는데 꽤 여성적이세요. 늘 만날 때마다. 근데 여쭤보면은 10중 8구는 점쟁이들이거나 풍수나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이 온다고. 2명의 대통령이 태어났거든요. 한 명은 정변, 한 명은 거의 태어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박근혜. 그러다 보니까 하고 10중에 1명 정도는 저 같은 사람들 건물 보고 이런 사람이 온다고. 그래서 제가 가는 게 되게 반가워하시더라고요. 건물 보러 온 사람은 참 드물어가지고. 최근에 또 거기에 불을 이렇게 기름을 끼얹었다가 좋은 의미에서 신세계 남산이 생겼죠. 가보셨습니까? 안 가봤습니다. 아 거기 꼭 가보십시오. 신세계 남산 원래 그 사원 연수원 같은 건데 거기 1층을 개방했고 지하에 횟집 좋더라고요. 저 초청받아 갔었는데 그게 생기면서 얼마 전에 프라이빗 뭐 이게 오케스트라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약간 고급화의 선도주자 같은 기능을 해요. 그 1층에 누구나 갈 수 있습니다. 너무 겁먹지 마시고 들어가시면 공유 공간처럼 안장하실 수도 있어요. 한번 하시면 이게 장춘동의 미래구나라는. 그리고 앞에 길 건너가면 태극당 단팥빵하고 파는데 꼭 들어가 봐야겠네. 우리 시장 아니면 잘 못 들어가는데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들어갔었기 때문에 백화점도 못 들어가는데 연수는 어떻게 들어가? 그런데 이제 거기를 이제 좀 개방을 했다. 약간 개방했습니다. 그게 이런 뭐라 안 합니다. 가봐야겠다. 가보시면 이 뒤가 삼성가의 누구 땅이고 다 느낌이 와서 아 이게 부촌 마케팅이구나라는 게 느껴질 거예요. 그렇군요. 상신동 쪽 한번 가볼까요? 예, 가보시죠. 상신동 딱 가면 서쪽에 이제 서울 성곽이 나타납니다. 네, 그래요. 그러니까 한양 도성에 대한 박사님 생각이 좀 궁금하긴 한데 사실 대서울 시민으로서 한양 도성을 어떻게 보면 되는지 궁금해요. 네. 상신동 같은 경우에 딱 가면 여기가 좀 사연이 있어가지고 도시 재생 사업을 했던 곳이잖아요. 과거에 이제 그 박원순 시장님 있을 때 굉장히 성공한 사례로 많이 이제 사람들한테 알려졌었는데 요즘 와서는 시장이 바뀌고 문화가 좀 바뀌다 보니까 이번에 다 이제 재개발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모아타운이나 뭐 신통 네, 쪽으로도 신통으로 많이 간다. 바뀌었죠. 바뀌어서 이제 했죠. 거기 계시는 분들의 어떤 의견들을 좀 많이 들으러 갔었었는데 네네. 역사와 문화가 있는 이 성곽 때문에 대규모 개발하는 게 굉장히 또 쉽지 않은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아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문화재 주변에 경관보존지구 설정은 좀 비판적 입장이고 그런 말을 해요. 조상들이 500년 뒤에 다시 태어나서 지금 태어났을 때 자기들이 지은 건물 옆에 여전히 얕은 막강 건물이 있는 거하고 뭐 고층이 올라와 있는 거하고 어떤 경우에도 후손을 자랑스러워할까? 우리는 이거밖에 못 지었지만 여러 가지 이유에서 후손들은 높게 짓고 사는구나라고도 좋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제 입장이긴 한데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걸 또 바라진 않죠. 그렇죠. 남산이나 궁궐 옆은 야타막하게 돼 있길 바라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는 해요. 창덕궁 주변에 그 꼬마 빌딩들이 그렇게 거래가 잘 된다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그렇게 못 찍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제한이 적을 때 올려가지고 제가 아는 무슨 그룹의 누구누구도 5층짜리 사가지고 나 궁궐뷰를 바라보면서 5층에 자기 집 만들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전 이런 식의 규제를 하면은 기존에 집 있는 사람들만 특혜를 본다는 생각을 해서 좀 풀어줘야 되는 입장이에요. 얼마 전에 용산 쪽에 그 정비창 전면구역 개발한 쪽을 얘기를 했었는데 100층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쪽도. 네, 한 아마 안될 20년, 거예요. 한 20년 전부터. 네, 안 될 거예요. 쉽지 않아요. 왜냐면 거긴 남산부터 용산공원도 있고 미국 남아있어가지고 군사지역까지 합니다만 그런 게 가능해지는 미래도 저는 좀 생각해보면 어떻겠는가. 무조건 보조인 능사는 아니고 그렇게 보조만 하면 강북은 망합니다. 그런 입장이지 기본 입장이고. 하지만 창신동은 아시겠지만 그거 별도로 너무 경사 높아요. 그리고 취재하셨겠지만 의견이 다양하죠. 예. 주민이라 그럴 때 여러 층의 주민이 있어서 네, 맞습니다. 사실 조합원이라 그럴 때 조합원들은 대부분 외지 사람 같거든요. 그때 외지 투자를 온 사람들이 과연 주민인가? 거기 30년간 세입자로 산 사람은 주민이 아닌가? 이런 문제들이 늘 충돌합니다. 그리고 창신동의 성격이 뭐냐? 원래 청계천에 있던 봉제상인들이 청계천 개발되면서 밀려난 게 창신동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무조건 밀어내면 능사인가? 전 보존 입장은 아닌데 그 사람들을 억지로 밀어내려고 그러면 충돌이 생깁니다. 그게 굉장히 비극적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용산의 남일당 한의원 사태처럼. 그러니까 그런 걸 피하면서 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필요하다. 한국은 너무 빨리빨리 하는데 영국이나 일본 보면 30년 걸리잖아요. 그런 것도 좀 필요하고 어쨌든 그렇습니다만 박원순 시장 때 도시재생은 사실상 실패했습니다. 저는 사실 비판적 입장이긴 해요. 그런 얘기 하거든요. 도시재생은 천천히 하는 재개발이다. 결국 막을 수 없습니다. 근데 그때 여러 가지를 엉키는 바람에 국제 정세도 얽혀서 그 원자재 값도 오르고 하기 때문에 약간 늦춰지는 타이밍에 재생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때 상징적 공간으로서 만들어진 게 이음피움 봉제박물관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제 창신동 봉제상인들이 어떤 애환을 담겠다라고 혹시 가보셨나 모르겠어요. 네, 가봤어요. 저는 그 개관 직후에 갔었는데 네네. 그때 창신동 봉제업자들이 사용하던 가위를 팔았었어요. 1호로 구입했거든요. 지금 집에 있습니다. 본인들이 이렇게 했던 가위를 이렇게 전시했었고 판매해가지고 약간 달아있고 몇십 년 써가지고 그래서 샀더니 반가우시더라고요. 처음 구입하셨다고. 1회로. 그런데 그게 최근에 문 닫았죠. 그 박물관이. 그래요? 어떤 10년간의 도시재생 붐의 끝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억지로 한 거였고 그러니까 거기 주민들이 토지주도 외지인도 세입자도 합의해서 여기를 지키겠다고 했으면 모르겠는데 재건축이 안 된 상황에서 약간 임기응변을 했던 거라 결국 끝이 이렇게 끝나는 거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기름 뉴타운으로 개발이 된 기름동. 이 기름 뉴타운 같은 경우는 20여 년 전에 시범 뉴타운으로 지정이 되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서울시 뉴타운 사업지 중에 최초로 준공단지가 나왔던 게 기름 뉴타운이에요. 자, 그런 기름동에 대한 질문을 드릴 건데요. 기름시장 옆에 있는 계량 한옥촌에 다녀오신 이야기 좀 부탁드립니다. 말씀처럼 기름 뉴타운은 이명박 서울시장 때죠. 뉴타운 얘기하고 맞아요. 그 중에 최초의 성공 사례 중에 하나죠. 맞습니다. 3대 성공 사례라고 그러면은 기름, 왕십리, 신길이라 할 수 있을 텐데 그 중에 기름은 좀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은 것 같긴 합니다. 워낙에 서울 성곽 바깥 동북 쪽이 좀 주목을 못 받아서 그렇습니다만 그쪽을 가보시면 상당히 복잡한 곳이라는 걸 아실 수 있는데 원래 그쪽은 공동묘지였어요. 미아리 공동묘지라고 부르는 게 사실 기름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 미군 부대도 있었고 미군 부대에 있다 보니까 성매매 식결지도 생기고 그리고 그쪽이 아까 창신동 얘기를 했지만 창신동부터 기름까지 채석장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채석장 사업이 끝난 뒤에 만들어진 아파트가 많아요. 그 동 하나가 통째로 그 채석장 단지 있는 곳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복잡한 곳이었고 이걸 하나하나 정리해가는 중인데 그 중에 이제는 사라진 계량 한옥촌이 있었습니다. 도시형 한옥이라고 하고 계량 기와집이라고 하고 기름역을 나오면 삼각형 땅에 하나 있었어요. 기름시장에 있고 이쪽은 일제 때부터 있던 곳도 좀 섞여 있지만 대부분 50년대 이후에 지어진 현대형 계량 기와집 단지였죠. 성곽 넘어서 말하자면 미아리 고개를 넘어서 등장하는 대규모 기와집 단지의 어떤 원형 같은 곳이라 제가 책에서 자세히 소개를 했고 요즘에 이쪽에서 주목할 곳은 한옥단지 기름역에서 북쪽으로 가면 나타나는 신월곡 재정비 단지이죠. 네네. 말하자면 이제 그쪽 분들 싫어하십니다만 미아리 텍사스라 불리던 사실 미아동이 아닙니다. 월곡동입니다. 근데 그쪽이 최근에 신월곡 지구로 묶여서 추진이 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서서히 그 업태가 사라져가는 중인데 전 지난 추석에 다녀왔습니다. 이 책을 쓰고 나서 몇 년 뒤죠. 이런 지역은 왜 가냐면은 한번 자리가 들어서면은 아무래도 특수한 지역이다 보니까 잘 안 바뀌어요. 말하자면 기동서방도 계셔가지고 좀 무서워서 그래서 참 접근도 어렵고 개발 좀 장애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원형이 남습니다. 딱 그 만드는 시점에. 그래서 언젠가 들어가 볼 필요가 있는데
평소에 들어가면 난리 나죠. 카메라 들이밀면. 그렇죠. 그래서 그쪽 분들하고 연락이 잘 돼가지고 어떤 이제 기록을 하겠다라는 건 아닌 이상은 정비 시작할 때쯤에 들어가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천호동도 갔었고 영등포도 기다리는 중인데 지난 추석쯤이 딱 이제 시작된 시점이었어요. 그리고 추석 때 쉬잖아요 아무래도. 그래서 들어가 찍었는데 그 뒤에 소문이 요즘에 좀 중요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충돌 시작이에요. 지난 추석 때가 마지막에 약간의 그 태풍 전야의 그런 태풍의 눈 같은 거였어. 가보시면은 갔더니 저기 유튜브 와가지고 여기저기 낙서놓고 무슨 분들 채널 들어오시라고 생생하게 찍었다. 한참 이제 싸움 중. 그리고 가보시면 옛날 공동묘지 터가 크게 이제 요런 덩어리인데 달걀처럼 북쪽이 미아동, 남쪽이 기름동입니다. 미아동 쪽은 아직 이제 추진 중이고 기름동이 이제 서서히 반지가 들어오고 있는 중. 근데 그런 중에 중간중간 옛날에 도축장 거기 도축장이 있었던 거 아세요? 소도축장. 몰라요. 옛날에 그 미아 사거리라고 지금은 미아 오거리인데 그쪽에 그게 있었어요. 우시장이 있으면 소고기가 신선하잖아요. 네. 그래서 기름동이 옥돌집이라고 아주 유명한 소고기 들어본 것 같아요. 그게 그래서 있어요. 네. 지금도 있어요? 지금 그 원위치에서는 떠났습니다. 그쪽에 묶여가지고 재개발 지역. 그리고 그쪽이 그러다 보니까 소 부산물이 많잖아요. 가죽, 발굽, 뿔. 그래서 그런 걸 취급하는 섬유업체나 가죽업체가 많았습니다. 그게 동북부의 노원 강북까지 이어지는 어떤 공업단지의 스타트 같은 거였어요. 그렇게 그런 포인트들을 보시면 꽤 재밌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얘기가 거의 노원 강북까지 이어집니다. 그렇게 되는군요 또. 그 원재료를 수급하기 쉬운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산업이 발달할 수 있었군요. 그래서 그 지역 분들이 꽤 자부심이 크더라고요. 자기들로 중공업 지역이었다고. 어. 근데 그런 중공업 지역들을 밀어내고 만든 게 노원 상계 신도시 이런 거예요. 기름동이 사실은 이제 그 남성분들이 많이 가는 그런 업체가 있는 데가 있었죠. 사창업이 좀 있었던 그죠? 성매매업이 있다가 이제 사라질 겁니다. 근데 이게 사라지는 게 아니라 도시에 그 덩어리를 모여있는 게 싫은 사람들이 있는데 정책 위반자들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른바 OP 이런 식으로 점점 점제화돼 버리거든요. 그게 과연 좋은 것인가? 저는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우리 사실 이제 나이가 다들 비슷하잖아요, 박사님하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이런 게 있었잖아요, 기름동. 아니 지금도 있습니다. 영등포는 지금도 있어요. 영등포 마지막으로 남은 영등포. 서울에서는 그죠? 그렇죠. 청량리도 거기에 하나죠. 맞아요. 있었죠. 청량리. 그랬죠. 용산도 있어서 용산. 청량리 말씀 나온 김에 저는 청량리 답사를 많이 갔는데 당연히 사진 못 찍었고 막판에 이제 펜스 칠 때 갔었어요. 가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누가 자전거 타고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근데 누가 물어보시더라고. 그 중에 내려가지고는 뭐 하냐. 그래서 이런저런 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 포주라고. 그거 보여주겠다고. 자기 그 업장을. 그랬더니 느낌이 거기에 좀 올라갔잖아요. 용적률 990%. 이런 사람이 많이 오면 이제 소문이 좋게 나서 기대 심리가 쓰던 거더라고. 가격이 더 올라갈 수 있다. 이게 뭔가 좀 이제 바뀐다 이게. 네. 그래서 들어가 놓고는 이제 들어가서 장부를 보여주시더라고요. 장부를. 장부를 보여주시고는 이게 돈 떼먹고 도망간 여성들 리스트다. 내가 사실 주소도 아는데 이 사람들 돈 내가 다 받았으면은 빌딩 올렸다. 근데 내가 이런 걸 굳이 안 한다. 좋은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입구에 금고가 하나 있어요. 이 여성분들이 손님 받고 나갈 때 자발적으로 돈을 거의 넣어요. 이제 그런 금고 있고 안에 들어가 보니까 아직 이제 부수지 않은 시점에서 방들 남아 있고 그리고 끝나고는 우산도 선물 주더라고요. 신기하다. 나중에 되게 기대심이 컸던 것 같더라고요. 또 하나의 어떤 그 산업이었으니까. 그리고 문화사적인 종사자가 또 밥 먹고 살려고 한 맞아요. 일이었으니까. 우리 시대 지난 시절의 어떤 문화, 이제 뭐 사라져간 문화.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남을 수 있었던 있죠. 문화니까 뭐 얘기할 맞아요. 수 있죠. 이게 이런 게 빠지면 개발이 되죠. 제일 긍정적으로 개발됐던 게 용산역이죠. 용산역 앞에 그 대규모 있던 이런 성매매 직결지가 빠지면서 들어성기지 아모레 퍼시픽이니 그런 것들인 거고 주변에 분위기 좋아지니까. 애매한하고 청량리나 월곡도 되게 영등포도 영등포도. 미래가 그런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등포도 거기 도시 재개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개발 쪽방촌과 함께. 네 맞아요. 도로변 그렇죠. 마주보고. 청량리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청량리 가면 거기도 이제 집정촌이었다 보니까 재개발되기 전에 거기 이제 협동주택 해가지고 이제 옛날에 적산가옥 뭐 이런 것들 해가지고 붙어있는 집들이 그 방 한 칸씩 막 팔았어요. 근데 그거를 하나 갖고 있으면 또 주택이란 타이틀이 있어서 입주권이 나와서 그런 거 보러 막 갔을 때 보고 왔었던 그 기억이 있는데요. 영두동이죠. 그런 그 주택이 있었던 청량리 부흥주택이 있었단 말이죠. 부흥주택. 네, 있습니다. 네, 있죠. 지금도 있습니다. 거기 다녀오신 이야기들도 한번 듣고 싶어요. 그 좀 정리해드리면은 한국의 지금 LH 중에 H는 그전에는 대한주택공사였죠. 주공이라고 그러는. 네네. 그 앞에는 대한주택영단이라고 불렀고 영단. 그 앞에는 조선주택영단이에요. 맞아.
근데 그 조선시대 영단이 지은 게 이른바 물레창작촌이라 불리는 물레동 영단주택, 상도동 영단주택, 그리고 인천 상곡동, 요즘 7호선 상곡역 만들어지면서 싹 밀렸습니다. 네네. 그렇게 그런 걸 만들었고, 네네. 이게 이어지는 중에 이제 대한주택공사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60년대가 되면 강서구 화곡동에 40만 단지, 구로구 개봉동에 60만 단지 이런 걸 만들게 되는데 그 중간 지점 50년대 얘기예요. 50년대 시점은 참 나라도 가난했고 겨우 정말 원조로 먹고 살던 상황이었는데 그런 중에 해방되고 나니까 외국에 있던 한국인들이 돌아오게 되고 또 전쟁 터지니까 북쪽에서 내려오게 되고 정말 주택난에 시달렸던 거죠. 없는 와중에도 어떻게든 해보려고 그 당시 서민 아파트도 많이 짓고 재건주택, 부흥주택 이런 걸 많이 짓습니다. 공영주택은 구로동에 만들어지고 이제 그중에 부흥주택이 정릉이라든지 지금 나온 청량리에 만들어지는 거죠. 특히 청량리 부흥주택은 요즘에 계속 재건축이 없이라 뒤치를 하는 곳이라는데 일명 홍릉 부흥주택이라 불러요. 홍릉, 그렇죠. 특히 모델 사례여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대통령이 오기도 했던 곳이죠. 가보시면 이제는 철거 들어가고 있지만 대전 소재동처럼 일본식 관사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 그게 2층으로 돼 있고 쪼개가지고 두 집이 사는 방식이에요. 그게 네모난 방식으로 딱 돼 있습니다. 그게 한때는 꽤 부촌이었던 게 서울대 캠퍼스잖아 거기 있었고 그리고 고려대도 근처에 있고 키스트, 지금 카이스트 그렇죠. 주변에 있다 보니까 꽤 괜찮았어요. 네, 학교 많고. 그리고 청량리역이 지금하고 달라서 예전에 위상이 높았거든요. 일제 때는 경성역이 있고 용산역이 있고 청량리역은 동경성역, 영등포역은 남경성역이었어요. 그게 4대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청량리는 꽤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지역에 50년대에 예쁜 단지가 들어오니까 인기가 좋았던 거죠. 그리고 여담입니다만 아까 얘기 나왔던 창신동, 성강 넘으면은 대학로잖아요. 그쪽에도 그런 부흥주택이 들어섭니다. 이화동 부흥주택 국민주택이라 불렀는데 그게 여러분이 아시는 이화동 벽화마을인 거예요. 그 얘기를 살았던 분의 얘기를 보니까 아버지가 경찰서 관계자여서 네. 분양을 받았대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받은 거예요. 그런 데들은. 지금 가보면 좀 허름해 보이지만 그 당시에는 좋은 주택이었는데 하필이면 딱 성 옆에 집을 받았답니다. 아래쪽이 이화장이 아니라. 그래서 불만이 많았답니다. 어릴 때 부모에 대해서. 하필이면 왜 이런 데 높은 데 잡아가지고 나 힘들게. 근데 나중에 아버지 말씀 들어보니까 요 길가 낮은 데 살면은 드나드는 사람이 많아서 니네 납치되고 그럴까봐 일부러 좀 높은 데 분양받았다고. 그래서 나중에 뜻을 알게 됐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살던 곳이 이런 것인 거죠. 60년대 들어서 이제 좀 실력이 쌓이고 이제 경제가 좀 나아지니까 만드는 게 강남구 대치동 이쪽에 영동 시형주택을 만들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아파트라는 거죠. 그렇게 주택 역사가 이어집니다. 이번에는 노원구, 도봉구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지역이 60년대까지는 아까 박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장지대였다가 80년대까지. 그렇죠. 80년대까지. 그러다 90년대부터 고층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어서 지금의 노도광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도봉, 창동, 특히나 창동 같은 경우는 이제 도봉구 내에서도 가장 집값이 비싼 동네로 이제 명성이 자자하고 뭐 도봉구의 수도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창동과 도봉동 주변 지역을 답사하신 이야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노원은 한때 좀 살았었고 강북구는 최근에 좀 그쪽 정치인분들하고 좀 알게 돼가지고 네네. 안내도 해드리고 있는 중인데 그쪽도 참 변화가 많죠 요즘엔. 그렇죠. 여기저기 밀어내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도봉구는 거기서부터 경기도로 빠져나가는 그런 거점이라 그렇죠. 묶여봅니다만 전 노도광으로 묶는 건 좀 이상하다 생각은 해요. 노원구는 아파트가 많고 강북구나 도봉구는 사실 아파트가 좀 부족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부족하다 보니까 가격이 있는 거지 이게 노원구랑 성격 같은가?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거시경제로 이제 통계로 내시면 이제 티가 안 날 텐데 저는 좀 이른바 인문학자로서 그를 강론을 중요시하는 사람이라 두 지역의 아파트 값이 높은 이유는 서로 다르다 생각합니다. 노와 도강은 다르다. 강북구 지역이나 도봉구 지역은 창동 포함해서 조금 더 많은 중산층용 아파트가 지어지면 좋겠습니다만 여기는 서울 성곽의 동북부와는 다르게 여기는 경관 제한이 있죠. 북한은 도봉산 이런 산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죠. 그게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지어진 아파트들은 그 남들 가치가 있는 거고 우회신설선 라인 따라가지고 그리고 나머지 지역들은 공사가 쉽진 않고 재건축 재개발이 저항도 많고 워낙 이쪽이 또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분들을 배려해가면서 사업하려면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주택으로 필지가 있을 때 이거를 아파트로 바꾸기보다는 다른 형태의 빌라라든지 주택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그런 거를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이쪽이 매력이 있다 생각해요. 도강 쪽은. 저는 특히 이제 쌍문동이라든지 이쪽을 꽤 추천을 많이 하는데 아파트는 싫은데 쾌적한 곳 그리고 등산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여기가 최고다. 도봉산. 419 묘지부터 북쪽 지역이 그 우시선이 끝머리잖아요. 네. 이쪽은 아파트로 바뀔 가능성이 적습니다. 대신에 쾌적한 주거단지를 그러니까 주택을 만들기는 좋은 곳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뭐 저는 이제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만 우이동 계곡에 제가 다니던 데가 어쩌다 보니까 그쪽으로 MT를 많이 가가지고 갈 때마다 별로 좋은 기억이 없습니다만 허름한데 이제 집어넣고 술만 먹여가지고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원래 좋은 곳이고 일제 때는 거기가 벚꽃 구경하면 유명한 곳이었어요. 우이동 고객은. 그런 곳이다 보니까 여러분 몇 번 보시다 보니까 아시겠지만 저는 아파트만이 모든 땅에 결말해서 보진 않는 입장이라 이쪽에 가보면 꽤 큰 주택이 많습니다. 부자들이 살만한 거. 근데 그런 것들을 주목하시기엔 좋은 곳이다. 한번 우이신서선을 각 역 정찰해 보세요. 보다 보면 아파트부터 단독주택으로 바뀌어가는 그런 역사가 보일 겁니다. 그걸 따라서 보시고 4.19 묘지 주변이 네. 카페촌 된 건 아세요? 알죠. 그쪽 왜 바뀌었는가 한번 걸어보시면 느낌이 옵니다. 여기가 쾌적한 곳이라서 매력이 있구나라는 걸 느끼실 거고 그와 다른 차원으로 중랑천 동쪽의 노원구 쪽은 이제 아파트로서 단지로서의 미래가 예견되어 있는 곳이죠. 지금 재건축 시장이 이제 어떻게 움직일 거냐를 보면은 목동 지역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고 같은 시기에도 조금 뒤에 만들어진 노원구 지역이 홍지 뉴타운이라든지 노원 뉴타운 쪽이 이제 가는 중인 거죠. 근데 그런 면에서 목동과 함께 여기는 다음 단계의 중산층 아파트 단지로서 가겠구나라는 그런 전망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성격이 좀 다르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그렇군요. 도봉구하고 강북 노원은 좀 다르게 봐야 된다. 노원구와 강북 도봉 이제 아, 나눠서 노도강으로 묻지 마시고 좀 떼서 보시죠. 노와 도강으로 나누어서 예. 이제 생각을 해봐야 맞습니다. 된다.